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짠! 이 책입니다. 옥당 북스에서 출판된 박영규 작가의 조선왕 시크릿 파일입니다. 조선왕 1대 태조부터 22대 정조까지 중간중간 즉위기간이 조금 짧은 왕들은 제외하고 16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정조까지만 다룬 이유는 저자가 생각할 때 정조 이후의 왕들은 외척이나 다른 세력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이야기가 굳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빼셨다고 해요. 16명의 왕, 그러니까 사생활 이야기예요. 훈민정음 창제나 대동법, 탕평책 같이 좀 크게 부각되는 업적들이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교과서도 보고, 라임양 유튜브도 보고, 그쵸? 여러분들 종종 보시겠지만 사실 왕들은 그 업적만으로도 사실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평가절하가 되기도 하는데, 이 책은 그 업적을 떠나서 왕들의 성격, 뭔가 부자 간의 관계 같은 왕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잣대로 조선 왕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야사집이라고 하기에는 100% 야사집은 아니고 정사에서 주목받지 못한 업적이 아닌 왕의 사생활, 어렸을 때의 성장 배경들이 적힌 책이에요. 하지만 중간중간 야사에서 따온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6명의 왕 중에 교과서에서 들어봐서 알지만 교과서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왕, 태종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태종의 집권 후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책에 나오는 흐름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밀리의 서재와 함께하는 오늘의 책 조선왕 시크릿 파일, 이제 태종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종 이방원 하면 딱 뭐가 생각나죠? 태종 이방원, 하여가, 정몽주, 단심가. 뭔가 고려를 향한 마음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일편단심이었던 충신 정몽주를 너무 잔인하게 철퇴로 때려 죽인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는 뭔가 피도 눈물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왕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자, 그런데 이 조선왕 시크릿 파일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도 함께 태종의 이야기를, 사생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태종 이방원은 1367년, 그러니까 고려 공민왕 16년에 태어났습니다. 함경도 함흥에서 이성계의 첫째 부인 한씨의 5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위로는 13살이 많은 이방우, 10살이 많은 이방과 7살 많은 이방의, 3살 많은 이방간이 있었고 누나인 경신공주는 2살 위였습니다. 이방연이라는 동생이 있긴 했는데 조몰하여 원윤으로 증직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린 나이에 요절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몰하여 원윤으로 증직되었다라는 말은 일찍 별세에서 죽은 사람에게 내리는 품계를 정이품 원윤으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방원이 실질적 막내이며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영특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 무서운 이미지와는 달리 의외로 파리하고 허약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부분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방원의 관상을 두고 실록은 태조가 높은 코에 용의 얼굴이었는데 태종의 용모가 닮았다 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이방원이 이성계를 닮았다는 것은 지어낸 말인 것 같다.
이성계는 키도 크고 덩치가 있었으며 힘도 장사였지만 이방원은 그렇지 않았다. 원래 자식은 아비가 잘 안다고 했는데 이성계는 이방원에 대해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하다고 표현했다. 이성계가 이 말을 한 것은 1394년 6월 초였다. 당시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이성계에게 친아들을 입조시키라고 하자 이방원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이성계는 걱정 어린 얼굴로 이런 말을 한다.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만리의 먼 길을 탈 없이 다녀올 수 있겠느냐? 당시 이방원의 나이는 28살이었다. 말하자면 20대 청년인 이방원에게 이성계가 파리하고 허약하다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이방원은 결코 이성계처럼 체격이 좋고 힘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실록에서 태조의 용모를 닮았다고 한 것은 의례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태조의 용모와 성격을 닮은 인물은 정종, 이방과였다. 정종은 태조처럼 무술을 익힌 무인이었고 전쟁에도 직접 참가하여 공을 세웠으며 격구와 같은 거친 운동을 직접 하길 좋아했다. 그리고 그의 성격에 대해 실록은 자질이 온화하고 인자하며 공손하다고 했는데 이는 태조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 태종에 대해서는 영명하고 예지가 출중하고 세상을 구제할 뜻이 있다 는 표현은 있으나 온화하고 인자하다는 표현은 없다. 말하자면 이방원에게서는 이성계가 지니고 있던 온화함이나 너그러운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이방원은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이방원은 고려에 있을 당시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1383년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기까지 합니다. 고려시대의 과거에서 병과 7등의 성적을 거두며 급제하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전국 17등이에요. 그것도 해당 기수 최연소인 17살에. 그러니까 상당한 엘리트였던 거죠. 당시 이방우나 이방과 같은 이방원의 형제들은 이성계를 따라서 전쟁터에 따라다니면서 무공을 세우긴 했으나 무인 집안에서 그렇게나 바라던 과거급제에 이방원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이방원을 상당히 예뻐했습니다. 이성계는 이 이방원의 과거급제 증명서를 몇 번이나 읽었고 궁궐에서 감사의 절을 하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선왕 시크릿 파일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읽어줄게요. 태종실록은 이방원의 품성과 자질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 태종은 나면서부터 신비하게 남달랐고 조금 자람해 영명과 예지에 출중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학문이 날로 진보되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똑똑했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똑똑하다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인데 태종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아버지나 이때의 아버지나 공부 잘하는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기는 매한가지였던 모양이다. 동각 잡기의 다음 이야기는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태조는 본시 유학을 좋아하여 비록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중에도 창을 놓고 쉴 때면 유명한 선비를 청하여 경서와 사기를 논의하느라고 밤중까지 자지 않는 때가 많았다. 가문에 유학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태종을 학문길에 나아가게 하였더니 태종이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고려 우왕 때 태종이 과거에 급제했는데 태조가 대궐에 나가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다. 이성계에게 이방원은 이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자신은 비록 학문을 익히지 못해 전장을 누비는 변방의 무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들만큼은 학문을 하여 중앙정계에서 문관으로 살기를 원하였는데 방언이 아비의 그런 소원을 이뤄준 것이다. 아들이 과거에 합격한 사실이 얼마나 좋았으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대장부가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겠는가. 어찌 보면 이성계의 이런 모습은 어느 개그맨의 표현처럼 참 낯설다. 흔히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하는데 이성계가 그랬다. 동각잡기의 기록이다. 태종이 제학이 되니 태조의 기쁨이 대단하여 사람을 시켜서 관교를 두세 번 읽게 하되 손님들과 연회를 할 때는 반드시 태종에게 연귀를 시키고 매양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손님과 더불어 즐겁게 하는 데에는 너의 힘이 많았다. 이렇듯 이성계는 자리만 말하면 방언 자랑의 신이 난 아비였다. 즉 이성계는 방언 바보였다. 아들 바보였던 거예요. 막내 아들 바보. 이렇게 똑똑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이방원은 조선이 세워지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이방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 개국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쵸? 직접 전장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이성계의 친구이자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다가 실패해서 살해하기도 했고 정도전, 남은 등 52인과 이성계의 추대를 협의하고 국민왕비 안씨를 움직여서 수창궁에서 이성계를 즉위시키기도 했어요. 즉 태종은 아들이자 개국 공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성계는 이 개국 공신을 친자라는 이유로 공신 선정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왕족인데 개국 공신인 게 뭐 중요해요. 어차피 다 상징적인 거지. 중요한 건 아직 세자가 안 정해졌다는 거지. 아버지가 내 공을 잊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방원에게 그 다음 배신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 배신은 이 이성계의 두 번째 아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두 번째 아내 강씨는 이성계보다 21살이 어렸다고 해요. 이성계랑 이 강씨랑 처음 만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호랑이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마른 나그네 이성계가 우물을 찾았는데 그곳에 있었던 15살의 아리따운 아가씨 강씨가 바가지에 물을 딱 떠주면서 버들잎을 딱 띄워줬는데 화가 난 이성계가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나무랐는데 강씨는 냉수를 급히 마시면 체할 것 같아서 그리하였사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이성계가 뿅 갔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왕건이 둘째 아내 만난 그 레파토리인데 강씨가 따라했거나 강씨에게 이 이야기를 대입을 시킨 거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이성계는 둘째 부인 강씨와의 사이에서 이방번과 이방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7명, 죽은 아들까지 포함해서 8명이야. 아들 복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자, 그런데 이 7명이나 되는 이 아들 중에 세자를 골라야 되잖아요. 세자를 누굴 고를지를 열심히 생각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뭐 세자를 정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왕이 되는데 좀 더 많은 공을 들였다든가 아니면 뭐 과거에 급제해서 좀 총명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첫째 부인의 5째 아들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지 한 달 만에 조선의 첫 중전이자 둘째 부인 강씨의 소생인 11살짜리 막내 방석을 세자로 삼았는데
이 이방석이 바로 조선 최초의 세자이며 조선 최초의 폐세자가 됩니다. 앞에 뭐 6, 7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고 왜 군대 굳이 방석을 세자로 삼았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아들을 그냥 막내 아들이라고 예뻐해서 세자로 올린 걸까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둘째 부인의 입김이었을까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선을 세우면서 이성계는 완전히 고려의 흔적을 싹 다 없애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 이성계의 아들들은 전부 다 고려의 지배층 딸들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막내 이방석의 바로 위였던 이방번도 공양왕의 조카 사위였어요. 다 고려랑 엮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방석이 왕비 강씨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신덕 왕후 강씨는 고려시대 권문세족의 딸이었고 그녀는 이성계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후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김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못 됐어요. 이방원의 친모이자 첫째 아내인 한씨는 조선 건국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둘째 부인인 강씨가 신덕 왕후가 되었는데 개국 직후의 공신들이 태조를 위해 잔치를 열 때 동시에 공신의 부인들이 강씨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강씨의 권세는 당시 정말 엄청난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의 첫 번째 왕의 조선의 첫 번째 왕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계의 다른 아들들을 다 제치고 이방석이 가장 큰 적통성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이방석의 적통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세자 책봉을 주장하던 강씨는 의외로 이방원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되게 의외죠. 뭔가 내 아들의 그 정치적 정적이랄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강씨랑 태종이랑 상당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악마의 미소는 2만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씨랑 이방원이 잘 맞는 부분 책에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강씨는 방원의 큰형 방우보다 2살 어렸고 방원보다 11살 많았다. 큰형보다 어린 계모, 어찌 보면 누나 같은 계모였다. 그 계모 강씨는 명민하고 똑똑한 방원을 좋아했다. 그래서 강씨는 방원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어찌 내 몸에서 나지 아니하였는가. 강씨는 방원의 큰형 방우보다 2살 어렸으니 비록 어머니라지만 형보다 어린 여자였다. 그녀는 함흥이 아닌 개성에서 이성계와 함께 생활했는데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던 이방원도 개성에서 지냈으므로 강씨스라에서 자란 셈이다. 강씨는 이방원이 친아들이 아닌 것을 안타까워할 정도로 방원을 총애했다. 방원이 영민하고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자기를 잘 따랐기 때문이다. 사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보다도 강씨와 죽이 더 잘 맞았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계모의 성격을 더 닮았다. 강씨는 성격이 대담하고 상황 판단력이 뛰어났다. 필요에 따라서는 잔인하고 냉정했으며 영악하고 사람을 거느리는 능력도 있었다. 방원 역시 그녀와 흡사한 성격이었는데 그 때문에 그들은 죽이 잘 맞았다. 방원과 강씨가 죽이 잘 맞았다는 사실은 정몽주 척살 사건에 관한 태조실록 총서의 다음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이방원이 사람을 시켜 정몽주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태조는 크게 노하여 병을 참고 일어나서 전하, 이방원에게 소리쳤다. 우리 집안은 본디 충효로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경서를 가르친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원한 것인데
네가 감히 불효한 짓을 이렇게 하니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에 전하가 대답했다. 몽주 등이 장차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하겠습니까? 몽주를 살해한 이것이 곧 효도가 되는 까닭입니다. 태조가 성난 기색이 한창 성한데 강비가 곁에 있으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지라 전하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주지 않습니까? 강비가 노기를 띠고 고하였다.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 자처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방원과 강씨는 정몽주를 죽이기로 이미 합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정몽주를 죽이지 않으면 이성계를 포함한 자기 집안이 몰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까닭에 정몽주를 죽인 것에 대해 이성계가 무섭게 화를 내자 이방원은 강씨에게 편을 들어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는 과정에서 이성계를 제쳐두고 강씨와 모의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씨가 이방원 편을 들자 이성계는 노기를 누그러뜨리고 더는 방언을 몰아세우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몽주의 척살은 이방원의 단독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씨와 이방원이 함께 계획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방원과 강씨는 계모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동지였다. 네, 조선초 지금 태종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몽주를 같이 죽이기로 모의할 정도로 가까웠던 둘은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순식간에 정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신덕왕후는 이성계와 개국공신들마저 자기 뜻대로 움직였고 이방원은 자기가 정몽주까지 죽이고 조선의 개국을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을 했는데 정작 세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백으로 들어앉은 이방석이니까 열이 받기는 했는데 이 신덕왕후에게 어설프게 들이댔다가는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회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받는데 어떡해. 자기는 뭣도 아닌데. 자,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 개국하고 7개월 뒤인 1393년 2월 신덕왕후는 한 번 아파서 들어놓은 뒤 병이 점점점 악화가 돼서 병상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1396년 8월에 사망합니다. 거기다가 신덕왕후를 잃고 시름시름 앓던 태조까지 1398년 8월부터 병상에서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만약 태조가 이대로 사망을 하게 되면 방석이 그대로 다음 왕이 될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자 이방원은 1398년 8월 26일 자신의 사병과 주요 친인척들을 이끌고 자신의 사병을 빼앗으려 했던 정도전과 함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심효생, 장지화, 이재 등과 신덕왕후의 소생 이방번, 세자 이방석을 모두 죽입니다.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며 무인정사라고도 불리는 이방원의 난입니다. 이 당시 태조의 아들들은 차남 이방과 셋째 이방의, 넷째 이방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첫째 이방우는 어떻게 된 거죠? 죽었나요? 아니죠. 첫째 이방우는 조선 건국 때 이 세 개의 손자를 사위로 들였기 때문에 공양왕 즉위 이후 정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장자로서의 위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색이 누군데 무슨 공양왕이 즉위하고 나서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색이 누구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색은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배운 유학생이었으며 성균관에서 후배들을 가르쳤는데
이 공민부터 세종까지 되는 여말선초 요때 거의 모든 사대부들을 키워낸 인물이며 이 후배들 중 하나가 바로 정몽주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개혁파면 이색은 보수파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앞세워서 개혁을 단행하며 고려를 뒤엎을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색입니다. 자신의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이색을 죽이려 하자 오히려 고려 쪽 인사들이 이색을 주축으로 모여들었는데 원래 이색은 대단히 세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성균관에 짱 막혀가지고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색이 반대하던 개혁이라는 게 그간 고려 백성들의 고혈을 짜던 탐관오리들을 감싸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까 이색이 보수파라고 했잖아요. 이색은 뭐든 너무 급하게 바꾸려 들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관리들이 그간 행하던 것도 관행이다. 이걸 갑자기 바꿔버리면 크게 탈이 날 거다. 라면서 개혁에 반대했던 건데 이때다 싶어서 이 고려의 신하들이 이색을 이렇게 딱 방패막이 세워서 정도전에 반발했던 거죠. 어떤 인물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정도전이랑 반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계의 눈밖에도 났는데 이 첫째 아들 이방우가 이색의 손자를 사위로 들였던 겁니다. 거기다가 신돈의 손자였던 창왕의 즉위에 공헌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적장자로서 위상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장남의 존재감이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으로 누가 올라가야겠습니까? 차남이죠. 이방과가 세자로 옹립된 뒤 왕이 됩니다. 이가 바로 조선의 2대 왕 정종입니다.